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잠수함은 낡은 철덩어리라며 비웃음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미국이 공식 승인한 단 3개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일본과 프랑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작 디젤 잠수함 만들던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잠수함을 비웃던 그들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30년간 잠수함 전략을 연구해온 김태우입니다. 저는 2018년 파리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참석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해군 전시관 앞에는 화려한 바라쿠다급 핵잠수함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프랑스 해군 제독이 저를 알아보고는 씩 웃으며 말했죠. 김 대령, 아직도 디젤 엔진 소리에 익숙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조용한 바다의 주인이 되었는데 말이오. 주변의 유럽 참관단들이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일본 해상자위대 대표단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선임 장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손원 1급? 기술은 나쁘지 않지만 결국 얕은 바다용 아닙니까? 깊은 작전 수심에서 장기간 잠항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곧 미국과 공동 개발을 시작할 겁니다. 한국은 글쎄요. 아직 멀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센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 해군 여전히 재래식 잠수함 수준에 머물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독일 방산 전문지는 아시아의 잠수함 강국, 일본과 중국의 경쟁, 한국은 관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 깊이 감춰둔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362사업의 설계도 초안이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념 설계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죠. 태호야, 이제 그만 잊어.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꿈은 꿈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바다에서 당당히 우리의 깃발을 올릴 날이 올 거라고. 프랑스 제독의 조롱도, 일본 장교의 비아냥도 모두 기억해두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서며 프랑스 해군 전문가 한 명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대령,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핵잠수함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력,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한국이? 솔직히 말해서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바다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 그 순간을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뉴스에서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했고 야당은 정부를 비난했죠. 왜 우리는 아직도 구식 잠수함을 만들고 있느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군본부로 복귀한 저를 기다린 건 작전참모부장이었습니다. 김 대령, 파리에서 어땠나? 저는 간단히 보고했죠. 여전히 우리를 낮춰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 우리는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참모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렸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 속에는 굴욕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조용한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책상 서랍 속 362사업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언젠가 이 설계도가 현실이 될 날을 꿈꾸며 세계가 우리를 비웃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해군본부 전략기획과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죠. 김소희,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네. 절대 비밀이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362사업이라는 암호명을 들었습니다. 3은 잠수함, 6은 6,000톤급, 2는 두 번째 세대. 그리고 이건 핵추진을 의미하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해군 수뇌부는 비밀리에 연구진을 꾸렸고 저는 그 막내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연구실 책임자는
최진수 제독이었습니다.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연구한 분이었죠. 젊은이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대한민국 해군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야. 최 제독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영국의 아스투트급, 미국의 버지니아급, 모든 핵잠수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죠. 저는 주로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맡았습니다. 선배 연구원인 박중영은 추진 시스템을, 이소룡은 선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2004년 봄, 우리는 첫 번째 개념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7,000톤급, 수중 속력 25노트, 작전 수심 400m, 어뢰 발사관 8문. 최 제독은 설계도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깊은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만.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2005년 여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최 제독을 수행해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회의였죠.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최 제독이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0년 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미원자력 협정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보고를 올렸죠. 각하, 방금 미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정보를 포착했으며 이는 한미원자력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핵확산 우려가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동북아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면 일본도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고뇌했습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죠. 결국 2006년 초 청와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62 사업은 중단한다. 하지만 연구는 계속하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최 제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태호, 우리는 졌네. 하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야. 이 자료들을 잘 보관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다시 시작할 날이 올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독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꿈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2007년 362 사업은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언론은 전혀 알지 못했죠. 국방부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으로 진행한다고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 7명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미래해양전략연구팀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했는지, 영국은 미국과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 인도는 러시아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든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됐죠. 국민들은 분노했고 해군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 제독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독님, 우리가 만약 361을 완성했다면? 최 제독은 한숨을 쉬셨죠. 태호, 과거를 후회하지 말게. 대신 미래를 준비하자고. 그 후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저는 중령으로 진급해 잠수함 사령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에서 직접 승조원으로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죠. 디젤 엔진의 한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48시간마다 부상해서 스노클 충전을 해야 하는 현실, 적에게 들킬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긴장감. 2018년, 저는 대령으로 진급해 다시 해군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파리 전시회에서 그 굴욕을 겪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362 사업 파일을 꺼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종이는 여전히 생생했죠. 최 제독의 서명이 선명한 표지.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념 설계, 2004년 3월. 저는 그 파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롱도 참았고 굴욕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곧 증명하게 됩니다. 2023년 9월 어느 날, 제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 대령,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 상황실로 오십시오. 정보참모부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저는 서류를 내팽개치고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세계에 공개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조선소와 함께 건조 중인 잠수함 선체가 보였죠.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보처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추정 배수량 4,000톤급입니다. 러시아 로메오급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북한 핵잠수함 개발 공개,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속보를 냈고 일본 NHK는 긴급 특보를 편성했죠. 북조선 핵잠수함 공개, 동북아 안보 위기, 중국 신화통신은 조선반도 정세 복잡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해군 대표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디젤 잠수함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한 야당 의원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핵추진 시스템 개발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하지만 의원들은 만족하지 않았죠. 그럼 대령은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증거는 있습니까?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독자 개발은 불가능했지만 만약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군사기술 협력 강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미국 국방부 정보국에서 긴급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잠수함 추진 기술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완성한다면 우리의 해양방어선은 무너질 것이고 북한은 남의 깊숙이까지 침투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위협이었죠. 다음날 새벽 회의에서 작전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김 대령,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겠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장기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48시간마다 충전이 필요하니까요. 사령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무렵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78%가 북한 핵잠수함 위협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죠. 보수 언론은 정부는 뭐하나 북한만 쳐다보고 있나라고 비난했고 진보 언론조차 실질적 대응책 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죠. 김 대령, 지금이 기회일 수 있네. 북한의 위협을 활용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20년간 기다렸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비밀리에 워싱턴으로 파견됐습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이었죠.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안보 위협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보였습니다. 미국 측 인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핵확산 문제는 여전히 민감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라도 해주십시오. 우리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부차관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이건 제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문이 닫히지는 않았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안보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단은 정상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보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잘했네. 이제 정치의 영역이야. 우리는 기술적 준비만 계속하면 돼. 그 후 몇 달간 북한은 계속해서 핵잠수함 개발 소식을 흘렸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추진 시스템 시험 성공을, 9월에는 진수 준비 단계 돌입을 발표했죠. 일본은 긴장했고 중국은 경계했으며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북한 동향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김정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줄은 몰랐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위협이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미국이 거부했던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이제는 동북아 안보를 위해 필요한 카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죠. 김 대령, 10월에 한미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의제에 핵잠수함 건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세계의 조롱도 모두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내가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312사업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서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2일 새벽, 저는 경주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하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가방 속에는 362사업 파일과 함께 최신 기술 검토 보고서, 그리고 지난 20년간 준비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하자 안보실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님, 대통령 경호처 차량입니다. 보문호 인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조용히 신라 천년의 고도를 가로질렀죠. 첨성대를 지나고 불국사 이정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땅이 한때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컨벤션 센터 주변은 이미 삼엄한 경비 태세였습니다. 한미 양국 경호팀이 곳곳을 지키고 있었고 상공에는 경찰 헬기가 선회하고 있었죠. 저는 신분증을 확인받고 특별 보좌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보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대령, 드디어 이날이 왔네. 20년을 기다렸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동님들이 쌓아올린 토대 덕분입니다. 안보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하실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문호가 내려다보이는 귀빈실에서 단독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오후 1시 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안보실장이 다가가 뭔가를 여쭤봤고 대통령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절당한 건가? 안보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테오,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네. 미국 내 여론과 의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안보실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대통령께서 저녁 만찬에서 한 번 더 설득하실 거야. 오후 내내 저는 추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북한 핵잠수함의 위협성,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 중국의 해양 팽창, 모든 정보를 정리해 브리핑 자료로 만들었죠.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국방위원회 주요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었고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실시간으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경주 힐튼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보문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았고 양국 참모진이 배석했습니다. 저는 한층 아래 대기실에서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외교안보 수석이 수시로 문자를 보내왔죠. 대통령께서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동맹의 역사를 언급하셨음. 북한 위협의 심각성 강조 중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움직임 견제 필요성 설명. 그런데 오후 9시경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안보실장이 급히 내려와 저를 불렀습니다. 테오,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적 세부사항을 물어보고 있어. 올라가서 직접 설명해.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레스토랑 별실에 들어서자 두 청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개하셨죠.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우리 해군에서 20년간 잠수함 전략을 연구해온 김태호 대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령,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운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이미 3,000톤급 디젤 잠수함 9척을 독자 설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이고 원자력 기술 또한 자체 개발한 원전 30기를 안전하게 운영해왔습니다. 트럼프는 통역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프랑스는 독자 개발했는데
트럼프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죠. 카카, 우리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자 개발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죠. 대통령, 한국은 믿을 만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와 국방부,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카카, 그 과정을 시작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내려왔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했죠. 안보실장이 위로했습니다. 태우, 최선을 다했네. 이제 기다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하나? 그날 밤 11시, 저는 경주 시내 호텔 객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는 기자들이 컨벤션 센터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피곤함에 잠이 들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보실장이었죠. 태우,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해봐.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나는 오늘 경주에서 이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그들은 이 능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 승인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03년 362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2006년 좌절됐을 때도 2018년 파리에서 조롱당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해군본부, 국방부, 청와대 모두가 확인을 요청했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날 밤, 경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별을 관측하던 첨성대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밤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새벽 6시, 저는 경주 호텔 로비에서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특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로비 대형 스크린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죠. 역사적 결정.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영국 이후 70년 만의 사례.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해설했습니다. 이는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핵잠수함 클럽의 새로운 회원, 한국, 미국, 영국, 한국, 세 나라만의 특별한 지위. 화면에는 세 나라 국기가 나란히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안보실장이 회의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미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가 프린트물을 돌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한다. 한국은 70년간 검증된 동맹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책임질 능력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한국 해군의 해양 작전 신뢰도는 세계 3위 수준이며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세계 3위,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치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안보실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아직 축하하기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각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중국 CCTV, 프랑스 AFP, 영국 로이터.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과 7년 전 파리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언론들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은 전 세계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해군 대표로 단상에 올랐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하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합니다. 이는 순수 방어 목적이며 국제해양법과 핵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동북아 균형이 깨지는 건 아닙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균형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로잡히는 겁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라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죠. 프랑스 르몽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준입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3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40년간 무사고로 운영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9척의 잠수함을 독자 설계에 운용 중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의 해양 작전 능력을 세계 3위로 평가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 중국 신화통신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과도한 확장 아닙니까?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닙니까? 장관이 답변했죠.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블릿으로 각국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방위성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도쿄 시내 인터뷰에서는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불과 얼마 전까지 디젤 잠수함 수준이었는데 한 일본 해상자위대 퇴역 제독은 방송에 나와 말했죠.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조선 기술과 결단력을 우습게 봤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2018년 파리에서 만났던 그 일본 장교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아직 깊은 바다를 모른다고 비웃던 그 사람. 지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후 2시. 더 극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하와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들의 대잠전 능력, 해양 감시 능력, 작전 수행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운용 능력은 일본과 대등하며 잠수함 건조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앞섭니다. 그 발언은 폭탄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과 차기 이지스함 6척을 운용 예정이었고 잠수함은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 도움 없이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저녁 무렵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 해군학교에서 제게 특강을 요청한 겁니다. 한국 해군의 발전 과정에 대해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 전 그곳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프랑스 제독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반응은 더 미묘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말했죠. 한국은 조용히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그날 밤 9시 청와대에서 국민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20년간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362 사업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기밀이었지만요. 우리는 조롱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미국과 영국과 함께 핵잠수함 클럽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죠. 자랑스럽다. 드디어 대한민국 만세. 저는 사무실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1960년대 최빈국에서 2025년 세계 3대 해양 강국으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진수 제독이었습니다. 362 사업을 이끌었던 그분. 태호, 우리가 해냈네. 22년이 걸렸지만 우리가 해냈어. 제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제독님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에서 362 사업 파일을 꺼냈습니다. 22년 전 노란 종이. 하지만 이제 이것은 박물관에 갈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될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를 인정합니다. 조롱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국 톱3 진입, 동북아 해양 질서 재편, 일본도, 프랑스도, 중국도 이제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의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새벽,
평양방송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결탁하여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는 해군본부 상황실에서 그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오전 8시 북한 국방위원회가 추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잠수함 건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작전참모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태우,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선포했어.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지. 정보참모부에서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예정. 군사기술 협력 논의 전망.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으면 3년 내 한 척은 건조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용 능력은 별개 문제입니다. 참모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 없어. 북한이 설령 겉모습을 만든다 해도 진짜 전력화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거야.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니까. 하지만 흔들린 건 북한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도쿄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본 방위대신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일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착수합니다. NHK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일본 언론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톱 기사로 다뤘죠. 한국에 뒤처진 일본, 방위력 재검토 불가피. 도쿄 거리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지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정부는 뭐 했나요? 일본 해상자위대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정보참모부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자위대 장성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해군 능력 재평가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이제야 우리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2시, 더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은 냉담했죠. 각국의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70년간의 동맹 신뢰와 검증된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일본을 다르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70년 동맹의 무게,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성,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후 4시, 청와대 상황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안보 점검 회의였죠. 저는 해군 실무 책임자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승인받은 것과 실제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범정부 핵잠수함 사업단 구성안을 보고드립니다. 화면에 조직도가 떴죠.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제법 검토는?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핵확산금지 조약, 국제해양법 협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했죠. 향후 15년간 12조 원 소요 예상입니다.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기술 부문 보고를 맡았습니다. 대통령님, 기술 로드맵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1단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기본 설계와 원자로 개발. 2단계, 2029년부터 2032년까지 건조. 3단계, 2033년부터 2035년까지 시험 운용 및 전력화입니다. 대통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김 대령,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이미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기술은 확보되어 있고 인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실행뿐입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북한이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니까 품질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회의실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죠. 태우, 자네가 사업단 기술 총괄을 맡아야 할 것 같네. 준비되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직접 실현할 기회가 온 겁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을 출범시킵니다. 이는 순수 방어 목적이며 모든 국제법과 조약을 준수할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조직 구성이 포함되어 있었죠.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랑스럽다. 드디어 제대로 된 국방력. 북한 겁먹었겠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라는 것을. 밤 10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협력 협정 체결, 원자로 설계 검토, 조선소 선정, 인력 교육 프로그램,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2018년 파리에서 만났던 프랑스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김대령, 축하하네. 자네가 옳았어.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걸 인정하지.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독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북한은 흔들리고 일본은 당황하고 중국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단했습니다. 22년간 준비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32 사업 파일을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는 젊은 날의 꿈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위에 새 메모를 붙였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미국 승인, 2026년 1월 범정부 사업단 출범, 꿈은 이제 현실이 된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일본이 아무리 따라오려 해도 우리에게는 22년의 준비와 미국의 신뢰, 그리고 세계 1위 조선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조롱하던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겠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웃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우리는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2025년 10월 20일 저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 후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긴급하게 구성된 한미기술실무협의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온 것이죠. 공항 출구에는 하나오션 미주법인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님, 환영합니다. 미 해군 측에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검은색 승합차는 필라델피아 시내를 벗어나 델라웨어 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오래된 공장들과 부두가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거대한 조선소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한화조선소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화그룹이 인수한 이 조선소는 원래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던 곳이었습니다.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조선소였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경영난을 겪다가 한화가 손을 내밀었고 이제는 대한민국 핵잠수함 프로젝트의 요람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건조 독이 보였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이 태어나게 되는구나. 하나오션 현장 소장 박철민 상무가 저를 맞았습니다. 대령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측 기술진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우리는 본관 건물 3층 회의실로 향했죠. 문을 여는 순간 10여 명의 한미 기술진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미 해군 원자력 추진국 책임자 제임스 톰슨 제독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대령, 역사적인 협력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대통령께서 승인하신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니 한국의 추진력이 놀랍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힘껏 잡았죠. 제독님, 우리는 22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핵잠수함 개념도가 떠올랐습니다. 톰슨 제독이 설명을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협력의 기본 틀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원자로 기술과 해결료 공급을 담당하고 한국은 선체 설계와 건조를 맡게 됩니다. 저는 한국 측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년간 기초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362사업 당시 설계한 7,000톤급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설계안을 준비 중입니다. 화면에 362사업 당시 설계도가 떠올랐죠. 미국 측 수석 엔지니어 로버트 챈들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 수준의 설계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중단됐지만 연구는 계속했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며 축적한 기술도 있습니다. 챈들러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체 구조가 매우 정교하군요. 특수강 사양도 우리 기준에 근접합니다. 그는 동료들을 돌아보며 말했죠.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실제 건조 독을 시찰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은 채 거대한 독 안으로 들어갔죠. 현재는 비어 있었지만 머지않아 이곳에서 대한민국 핵잠수함이 건조될 것입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영숙 기술이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령님, 이 조선소는 미 해군 규격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방사능 차폐 시설, 보안 시스템, 품질 관리 체계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확인했죠. 한국에서 추가 기술진은 언제 도착합니까? 다음 주부터 30명씩 순차 파견됩니다. 그때 한 미국인 용접공이 다가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련한 기술자였죠. 당신들이 한국에서 온 분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조선소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한화가 인수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국 현장에서 40년 경력의 기술자에게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합니다. 노기술자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핵잠수함이라니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저녁 6시, 조선소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기술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톰슨 제독이 미국 측 제안을 설명했죠. 우리는 S9G 원자로 기술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에 탑재된 최신 모델입니다. 출력 200메가와트, 30년간 재급유 불필요. 저는 한국 측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선체 설계에 독자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HSLA-100 특수강, 대우조선해양의 수적형 선체 설계, 그리고 한화의 조용한 추진 시스템, 챈들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특수강 기술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포스코에서 개발한 HSLA-100 특수강은 항복 강도 690메가파스칼입니다. 이미 손원 1급에 적용되어 작전 수심 400m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용으로는 500m 이상 가능합니다. 챈들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미 해군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군요. 회의는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부 기술 사양, 협력 범위, 일정 계획, 모든 것을 치밀하게 논의했죠. 톰슨 제독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준비된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양국 국방부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조선소 도가 앞에 홀로 섰습니다. 햇살이 비어있는 거대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이곳에 7,500톤급 핵잠수함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 해군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해군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범정부 사업단 정식 출범, 11월 1일 청와대 발대식. 저는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저는 필라델피아 시내 한 카페에서 한국 기술진들과 만났습니다. 362 사업대부터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죠. 박중령이 말했습니다. 태호, 우리가 정말 해내고 있어. 2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소룡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을 인정하더라.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롱하던 모든 이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최진수 제독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독님, 미국이 우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362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제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태호, 자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네. 2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창밖으로 필라델피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의 기술진들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델라웨어 강변 조선소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던 프랑스도, 비웃던 일본도 이제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디젤 잠수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신뢰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핵잠수함 승인국이 된 것입니다. 2025년 11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범정부 핵잠수함 사업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해군 예복을 갖춰 입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7개 부처 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22년의 인내, 그리고 70년 동맹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대통령은 사업단 깃발을 저에게 수여했습니다. 김태호 대령, 기술총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합니다. 저는 깃발을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2년입니다. 2003년 젊은 소위로 362사업에 참여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발대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령님, 핵잠수함 완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품질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일본의 추격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22년의 준비와 미국의 신뢰가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반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7층에 마련된 사업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70명의 정예 인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죠. 해군 장교 30명, 방위사업청 전문가 15명, 하나현대중공업 포스코 기술진 25명, 모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배수량 7,500톤, 수중 속력 28노트, 작전 수심 500m, 90일간 무제한 자망. 회의실 스크린에 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오션 설계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미국 측과 기술 협력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쳤죠. 원자로와 핵연료는 미국이 제공합니다. 선체, 추진 시스템, 무장, 전자 장비는 우리가 독자 설계합니다. 진정한 한미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포스코 특수강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특수강 납품 일정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갑니다. HSLA-100 강판 2,000톤을 준비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 예산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총 사업비 12조 원. 15년 계획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단, 품질 문제 발생 시 일정보다 예산을 우선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1950년 폐허에서 시작해 2025년 세계 3대 핵잠수함 승인국이 되기까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2018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저를 조롱했던 프랑스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김 대령, 축하하네. 솔직히 말하면 자네를 과소평가했어. 한국의 저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독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바다를 지키는 동료입니다. 제독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죠. 김 대령, 자네는 훌륭한 해군 장교야. 언젠가 파리에 오면 꼭 연락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년 전의 조롱이 이제는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의 한방위산업 전문지 기자였죠. 김 대령님께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일본 독자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7년 전 당신의 장교가 저를 비웃을 때 왜 한국의 가능성을 묻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비결을 물으니 아이러니하군요. 11월 중순, 북한에서 또다시 핵잠수함 관련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조선중앙TV 김정은이 조선소를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참모부장이 물었습니다. 태호, 북한 동향을 어떻게 보나? 저는 차분하게 답했죠. 그들이 겉모습을 만든다 해도 진짜 전력화까지는 최소 10년입니다. 원자로 운용 경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30기 원전을 40년간 운영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참모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칭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 미국과 함께 가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워싱턴에서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 상원이 한국 핵잠수함 기술 협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이 발언했죠. 한국은 70년간 검증된 동맹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협력은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죠. 마지막 정치적 관문까지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최진수 제독을 찾아뵈었습니다. 제독님 댁 서재에는 여전히 362사업 관련 자료들이 꽂혀 있었죠. 제독님, 미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제독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 우리가 해냈네. 22년을 기다렸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네. 저는 제독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독님, 이건 제독님의 승리입니다. 2003년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2006년 좌절했을 때 연구를 계속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제독은 고개를 저었죠. 아냐, 이건 대한민국 해군 모두의 승리야.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승리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다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기술 후진국에서 조선 1위 국가로,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 승인국으로. 12월 첫째 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기술력의 결정체이고 외교력의 증명이며 우리 모두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조롱받았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나라, 얕은 바다나 지키는 나라라고 비웃음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년을 준비했고 마침내 미국과 영국과 함께 핵잠수함 클럽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아래로 실시간 댓글이 흘러갔습니다. 자랑스럽다. 이게 나라다. 대한민국 만세. 해군 장병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해군 전사자 명단 앞에 섰죠. 1950년 인천 상륙작전, 1951년 동해안 봉쇄작전. 수많은 선배들이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2년 된 362사업 파일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노란 종이, 바랜 글씨. 하지만 이제 이것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였고 미래였습니다. 저는 파일 첫 장에 새 메모를 붙였습니다. 2003년 시작, 2006년 중단, 2025년 부활. 조롱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바다의 주인이다.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깃대가 보였죠. 저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프랑스가 조롱했던 그 자리에, 일본이 비웃었던 그 바다에 이제 대한민국 핵잠수함이 당당히 설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깊은 바다 속에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으로. 22년의 인내가 만들어낸 기적?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조롱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동맹이 신뢰하며 적들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된 것입니다. 바다의 주인,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이름 아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22년간 조롱과 편견을 견디며 결국 세계 3대 핵잠수함 승인국이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2003년 시작된 362사업이 좌절됐을 때도, 2018년 파리에서 조롱당했을 때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세계가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도, 일본도, 중국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이 남았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된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자긍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 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응원하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